1776년 3월 10일 경희궁 숭정문 앞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승하 이후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왕이 왕좌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저 젊은 왕은 과연 어떤 칼을 꺼내 들 것인가? 특히 아버지를 뒤주에 가둬 죽이는데 앞장섰던 노론 벽파의 거두들은 엎드린 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옥좌에 앉아 천천히 대신들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14년 전 뒤주 속에서 굶어 죽어간 아버지의 절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조의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한마디가 궁궐의 담장을 울립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숭정전 마당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노론 영수들의 고개가 바닥에 더 깊게 처박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14년간 칼을 갈아온 한 남자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쟁 선포였습니다. 1762년 여름. 뒤주 문이 닫히던 그날의 소리를 정조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덜컹, 덜컹. 나무 뚜껑이 아버지를 삼키던 그 소리. 뒤주 틈새로 새어나오던 아버지의 목소리. 살려다오, 살려다오. 11살짜리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창경궁의 뜨거운 여름 햇살만이 그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정조의 시간은 두 겹으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새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옷깃 하나 없이 예법을 지켰습니다. 노론 대신들의 싸늘한 시선을 등에 받으면서도 단정하게 앉아 경서를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년의 속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세손궁의 밤은 늘 너무 길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한쪽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밤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자치통감, 성학지묘, 손자병법. 그의 독서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지식은 이 궁궐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방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다가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지만 그의 눈은 깊은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에게 정조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그들에게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손의 목숨을 노린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온한 상소가 빗발쳤고 독살 시도가 의심되는 밤이 있었으며 세손을 폐위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조정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적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소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총명함을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분노를 다독였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훗날 정조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어찌 하루인들 잊은 적이 있겠는가.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감추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부러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4년의 세손 시절 정조는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슬픔을 숨기고 분노를 삼키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실력으로만 갚아나갔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서 혼자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밤들이 쌓여 마침내 1776년 3월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왕좌는 차지했지만 조정은 여전히 적들의 것이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거두들은 영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조선의 인사권과 언론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즉위하던 날 엎드려 절을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왕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흔들 수 있는가? 정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칼을 빼들면 안 된다는 것을. 14년을 기다린 사람은 더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즉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776년 4월. 정조는 조용히 명을 내립니다. 규장각을 설치하라. 대신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규장각. 역대 왕들의 어진과 글을 보관하는 곳, 말하자면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젊은 왕이 책 좀 모아두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노론의 영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규장각은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직접 설계한 인재 양성소였고 새로운 권력의 용광로였으며 노론이 장악한 기존 조정 구조를 통째로 우회하기 위한 비밀 병기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론의 낙인이 찍혀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던 남인의 학자들, 신분의 벽에 막혀 재능을 썩히던 서울 출신의 인재들. 정약용, 이덕무, 박제가.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꿀 이름들이 규장각 처마 아래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조는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이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론이 장악한 조정의 바깥에 정조만의 조정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사, 모든 권력의 뿌리. 정조는 천천히, 소리 없이 조정의 인사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노론의 거두들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그 충돌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조는 기다렸습니다. 자리가 비면 자신의 사람을 앉혔습니다. 겉으로는 능력에 의한 발탁이었지만 그 능력을 판단하는 눈은 정조 자신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 노론은 뒤늦게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정 곳곳에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남인 계열의 관리들, 정조의 학문적 동지들, 규장각 출신의 젊은 신료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정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수 심환지는 이 사태를 직감하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진정으로 두려운 이유는 그가 냉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되 무고한 자들을 함께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는 원칙. 피해 숙청이 아니라 제도의 혁신으로 이기겠다는 신념. 그것이 정조를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성군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유였습니다. 규장각의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이 모두 물러난 깊은 밤에도 홀로 남아 책을 읽고 정책을 구상하고 내일의 조정을 그렸습니다. 세손 시절 자객을 기다리며 책을 읽던 그 밤들이 이제는 나라를 설계하는 밤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777년 여름. 창덕궁. 조선의 밤은 깊었습니다. 후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담장 너머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울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영각의 지붕 위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훗날 실록은 이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기록된 글자보다 훨씬 서늘했을 것입니다. 자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궁궐의 경비 패턴을 파악했고 담장을 넘는 루트를 사전에 답사했으며 왕이 주로 머무는 처소의 구조를 꿰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정조의 목숨. 누가 이들을 보냈는가? 실록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의 공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잠들지 못하는 자들이 이 나라 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객들은 지붕을 타고 조년각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밤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촛불 아래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내왔던가. 세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습관. 아니, 습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14년간의 정신훈련. 그리고 그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했을 미세한 변화.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마찰음. 풀벌레 소리와 섞여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 소리를 정조는 포착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것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조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아버지가 뒤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순간 그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공포는 이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 위의 자객 따위가 이 왕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가 마당에 서서 지붕을 올려다봤을 때 자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자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조의 목소리가 궁궐의 밤을 갈랐습니다. 잡아라. 경호병력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자객 일부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고 일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덕궁의 담장 안에 핏빛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 와중에 정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붙잡힌 자객들이 포박되어 앞에 꿀렸을 때 정조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기색도 없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깊은 눈빛으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기록한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마치 이 밤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기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정말로 기다려왔습니다. 14년 동안. 자객이 오는 밤을. 그리고 그 밤을 이겨내는 자신을. 조년각 암살 미수 사건은 오히려 정조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린 영모. 이것은 정조가 숨겨두었던 칼을 꺼낼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잡혀 들어왔고 신문이 시작되었으며 노론 벽파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되 무고한 자들을 끌어들이는 피바람은 피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으면서도 그 칼이 향하는 곳을 정확히 골랐습니다. 그것이 정조라는 왕의 진짜 무서움이었습니다. 분노는 안으로 삼키고 이성은 밖으로 세웠습니다. 조년각의 그 밤, 자객들이 실패한 것은 단순히 경비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던 것입니다. 14년의 고독이 만들어낸 부러지지 않는 왕을. 1789년 가을. 정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옮겨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는 당시 양주 배봉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왕세자의 묘로서는 지나치게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즉위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정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반발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조정의 무게중심이 충분히 이동하고 자신의 사람들이 요직을 채우고 아무도 이명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사도세자의 관이 땅에서 올라오던 날, 정조는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그날 말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할 만큼 깊은 침묵 속에서 27해 전 11살의 소년이 목 놓아 울며 막으려 했던 그 죽음. 그 죽음이 만들어낸 무덤을 이제 왕이 된 아들이 두 손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관이 새 수레에 올려지는 순간 정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올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맷자리는 수원 남쪽의 화산이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고른 자리였습니다. 전국의 명당 중에서도 가장 깊고 따뜻한 양지. 아버지가 차갑고 외로운 땅에서 벗어나 따뜻한 햇살 아래 영원히 쉬실 수 있는 곳. 정조는 그 자리를 고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미안합니다. 라고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그리고 정조는 묘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수원 화성. 1794년 착공하여 1796년에 완공된 이 성곽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기록됩니다. 둘레 5.7km. 화강암과 벽돌을 혼용한 당대 최첨단 공법. 거중기와 농로라는 신식기계를 동원한 혁신적 건설. 정약용이 설계하고 전국에서 모인 장인들이 땀으로 쌓아 올린 이 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선언이었습니다. 노론이 장악한 한양 조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다는 선언. 아버지의 묘 옆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왕권의 새로운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 상인들에게 특권을 주어 경제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여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 화성은 정조가 꿈꾼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바치는 가장 크고 장엄한 헌사였습니다. 1795년 윤 2월. 화성이 완공을 앞두고 있던 그 해.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으로 행차합니다. 해경궁의 회가변을 화성에서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차의 진짜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의 묘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을묘년 행차. 6,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양에서 수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왕실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 정조가 있었고 행렬이 도착하는 곳 끝에는 아버지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가 현룡원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화산의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습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성의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정조는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은 결국 자신도 증오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진정으로 씻어드리는 길은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더라면 이루었을 세상을 대신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조는 화성을 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성벽 위로 부는 바람 속에 14년의 인내를 녹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아래 살아갈 백성들에게 사도세자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선물하려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내며 정조가 돌 위에 새겨넣은 그 마음과 함께 1800년 여름 정조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창덕궁 영춘원 안에서 49의 왕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깊어졌고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으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의원들은 안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죽음을 앞둔 왕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의 명단도 아니었습니다. 붓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184권에 달하는 방대한 문집 홍제전서를 남긴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 그 많은 글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해 쓴 글들이었습니다. 직접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왕의 문서에 함부로 올릴 수 없었던 존재. 하지만 정조는 평생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정조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심장이었습니다. 정조가 이룬 것들을 돌아봅니다. 규장각을 세워 조선의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신의 통공으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혁파하고 백성들의 상업을 열었습니다. 장용영을 창설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친위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수원 화성을 세워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탕평, 노론도, 남인도, 소론도. 당파의 색깔이 아니라 능력과 덕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원칙을 정조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집안의 자제들조차 재주가 있으면 불러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어리둥절해할 때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과인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라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오를 넘어서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조가 선택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복수였습니다. 영춘원의 밤, 정조는 마지막 힘을 모아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획을 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학문의 손끝이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것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바마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호칭을 정조는 붓구두로 종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1살에 삼켜버린 그 울음이 49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자의 형태로 흘러나왔습니다. 소자는 아바마마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소자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편히 계시옵소서.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눈을 감았습니다. 49의 나이, 즉위한 지 24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세상을 떠난 지 꼭 3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조선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노론세도 정치의 어둠이 밀려들었고 정조가 그토록 애써 심어놓은 탕평의 씨앗들이 하나둘 뽑혀 나갔습니다.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조선의 이후 100년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화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돌 위에 새긴 마음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산의 바람이 현룡원 소나무 사이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지 못한 대화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11살의 소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5의 청년은 이를 악물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49의 왕은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조를 조선 역사상 가장 외롭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는 전쟁의 선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한 인간의 차갑고도 뜨거운 고백, 아버지. 소자,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별똥구리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